여러분,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건 CG야. 조작이 분명해. 말도 안 돼. 100만 명이 모였는데 사고가 단 한 건도 없다고? 미국 CNN 본사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 영상 때문이었는데요. 서울 한강 불꽃 축제를 담은 이 영상이 방송되자마자 시청자 게시판에는 분노의 댓글이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라스베이거스 음악축제에서 58명이 목숨을 잃었고 보스턴 마라톤 테러로 수백 명이 다쳤습니다. 미국에서 대규모 축제는 늘 비극과 공포의 동의어였습니다. 그런데 지구 반대편 한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CNN은 즉각 베테랑 기자를 현장에 급파했습니다. 20년 경력의 마크 존슨 기자. 그가 카메라에 담은 것은 조작이 아니라 충격적인 현실이었습니다. 도대체 서울 한강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미국인들을 경악하게 만든 그 현장, 지금부터 마크 존슨 기자의 생생한 취재 리포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한국의 더 많은 이야기를 소개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CNN 사회부 소속 마크 존슨입니다. 그 영상을 처음 본 순간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애틀랜타 본사 편집국 회의실에서였습니다. 월요일 아침 정례회의 시간이었고 저를 포함한 기자들은 커피를 홀짝이며 이번 주 취재 배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편집국장이 서류 뭉치를 넘기다가 갑자기 손을 멈췄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미묘하게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서울 한강에서 열린 불꽃 축제 영상이 우리 온라인 채널에서 조회수 1000만을 돌파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회수가 아니었습니다. 시청자 게시판이 난리가 났다는 것이었습니다. 댓글 대부분이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100만 명이 모인 축제에서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다는 내용을 두고 조작이라는 의심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시청자들은 정부가 돈을 줘서 만든 선전 영상이라고 주장하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피식 웃었습니다.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미국에서 대규모 인파가 모이는 행사는 늘 위험과 공포를 동반했으니까요. 라스베이거스 음악축제의 참극은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총성이 울리고 사람들이 쓰러지던 그날 58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보스턴 마라톤 폭탄 테러 현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백 명이 피를 흘리며 쓰러졌고 도시 전체가 공포에 떨었습니다. 편집국장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내년에 다시 열리는 축제를 직접 취재해서 진위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청자들이 우리를 의심하고 있고 이대로 두면 CNN의 신뢰도에 타격이 올 수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내키지 않았습니다. 동양의 작은 축제 하나 때문에 1년을 기다렸다가 태평양을 건너야 한다는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하지만 편집국장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누군가는 가야 했고 그 누군가가 저였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영상 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미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한국 불꽃 축제 영상을 두고 찬반 논쟁이 뜨겁게 이어졌습니다. 일부는 조작이라 주장했고 일부는 실제일 거라며 맞섰습니다. 그 논쟁은 결국 총기 규제 문제로까지 번졌습니다. 축제 사흘 전 저는 인천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13시간의 긴 비행 동안 저는 노트북으로 한국에 관한 자료들을 훑어봤습니다. K-팝이니 K-드라마니 하는 문화 콘텐츠에 관한 기사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한국 사회의 실체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정부 주도의 철저한 통제가 있었을 것이고 수많은 경찰과 군인이 배치되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혹은 영상 자체가 편집되었거나 과장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무장한 군인이나 삼엄한 경비 대신 밝게 웃으며 안내하는 직원들이 보였습니다. 택시를 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사는 영어로 친절하게 말을 걸어왔고 서울의 명소를 추천해주기까지 했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바로 현장 답사에 나섰습니다. 불꽃 축제가 열리는 여의도 한강공원까지는 지하철로 30분 거리였습니다.
저는 일부러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현지인들의 일상을 관찰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었으니까요. 지하철역에 들어서자마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출퇴근 시간대임에도 사람들은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동차가 도착하자 내리는 사람이 먼저 나올 때까지 아무도 타지 않았습니다. 뉴욕 지하철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여의도 한강공원을 둘러보는 동안 저는 조금씩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공원은 평화로웠고 사람들은 여유롭게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돗자리를 펴고 쉬는 가족들, 조깅하는 젊은이들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이틀 뒤 드디어 축제 당일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카메라 장비를 챙겨 이른 오후부터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여의나루역 출구에서부터 사람들이 몰려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긴장했습니다. 미국이었다면 이 시간부터 이미 통제가 시작되고 금속 탐지기 검색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경찰은 몇 명 보였지만 총을 든 것도 아니었고 단지 교통정리만 하고 있었습니다. 대신 형광색 조끼를 입은 자원봉사자들이 곳곳에서 밝게 웃으며 길을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강변으로 나가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인파의 물결이었습니다. 마포대교에서 원효대교까지 강변을 따라 사람들이 빼곡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뉴욕 타임스퀘어 새해맞이 행사보다 더 많은 숫자였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고 현장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아무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밀치는 사람도 없었고 다투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족 단위 관람객들이 돗자리를 펴고 음식을 나눠 먹고 있었고 젊은이들은 조용히 음악을 들으며 불꽃놀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제가 알던 상식과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대규모 인파는 곧 혼란과 위험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 공식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본격적인 축제 시작까지는 아직 3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강변을 천천히 걸으며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통제된 질서가 아니라 자발적인 협력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강변을 따라 천천히 걸으며 저는 계속해서 카메라 셔터를 눌렀습니다. 뷰파인더 너머로 보이는 광경 하나하나가 제 상식을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100만 명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당연히 혼잡했고 사람들은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축제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밀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뉴욕에서 비슷한 규모의 행사를 수없이 취재했습니다. 센트럴파크 콘서트, 타임스퀘어 카운트다운, 브루클린 불꽃놀이. 그 어느 곳에서도 이런 분위기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늘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 다투었고 조금만 가까이 오면 거친 욕설이 오갔습니다. 강변 중앙쯤에 자리를 잡고 사람들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앞쪽으로는 젊은 커플들이 돗자리를 펴고 앉아 있었고 뒤쪽으로는 가족 단위 관람객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한 무리의 대학생들이 제 옆으로 지나갔습니다. 5명쯤 되어 보이는 학생들은 치킨 박스와 음료수를 들고 있었습니다. 좁은 통로를 지나가면서도 학생들은 조심스럽게 발을 옮겼습니다. 앉아있는 사람들을 건드리지 않으려 애쓰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미국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지나가는 사람이든 앉아있는 사람이든 서로에게 신경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딪히면 욕이 오갔을 것이고 시비가 붙는 경우도 흔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도 조심했고 앉아있는 사람도 다리를 오므려 길을 내어주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법으로 강제된 질서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경찰이 감시해서도 아니고 벌금이 무서워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서로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가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강변을 더 걸어가다가 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젊은 엄마가 유모차를 밀며 인파 사이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유모차 안에는 아기가 자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사람들 사이를 지나가느라 애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앞쪽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유모차를 발견했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사람들이 자리를 조금씩 옆으로 비켰습니다. 유모차가 지나갈 수 있을 만큼의 공간이 생겼습니다. 엄마는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고 사람들은 별일 아니라는 듯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카메라에 담으면서 가슴 한편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국이었다면 아무도 비켜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각자 차지한 자리는 자신의 영역이었고 그것을 침범당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해가 조금씩 기울어가면서 강변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인파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같았으면 곳곳에 경찰이 배치되고 확성기로 지시 사항이 떨어졌을 것입니다. 형광색 조끼를 입은 자원봉사자들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특별히 통제하거나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길을 잃은 사람에게 방향을 안내해주고 화장실 위치를 알려주며 쓰레기통이 어디 있는지 손가락으로 가리켜줄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의무감이 아니라 진심 어린 미소가 있었습니다. 한 외국인 관광객이 자원봉사자에게 다가가 뭔가를 물었습니다. 자원봉사자는 휴대전화를 꺼내 번역 앱을 켰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길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외국인은 연신 고맙다는 인사를 했고 자원봉사자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미국의 대형 행사장에서는 자원봉사자들조차 지쳐있거나 불친절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너무 많은 인파를 상대하다 보면 친절을 유지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여기 자원봉사자들은 달랐습니다. 촬영을 하던 중 카메라 배터리가 방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예비 배터리를 챙겨왔지만 그것마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근처에 카페가 보여 충전을 할 겸 커피를 한 잔 사기로 했습니다. 카페 안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저는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카메라를 충전할 수 있냐고 말입니다. 미국에서는 충전 서비스가 유료이거나 아예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전기료 때문이라는 이유였습니다. 카페 사장은 환하게 웃으며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콘센트를 마음껏 사용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추가 비용도 없었습니다. 저는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고 카페 한 구석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해질녘의 한강이 황금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강변에 앉은 사람들은 여유롭게 대화를 나누거나 음악을 듣고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배터리 충전이 끝나고 다시 강변으로 나갔습니다. 이제 해는 거의 지고 있었고 하늘은 붉은 노을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불꽃놀이 시작까지는 시간이 좀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인파 속을 걸으며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한 무리의 고등학생들이 돗자리에 둘러앉아 과자를 먹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시끄럽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는 듯 목소리를 낮추고 있었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는 중년 부부가 김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간단한 식사였지만 그들은 만족스러워 보였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물을 건네고 아내는 김밥을 남편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그 안에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수많은 축제를 취재했지만 이런 분위기는 처음이었습니다. 100만 명이라는 엄청난 인파 속에서도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축제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통제나 강요가 아니라 자발적인 질서였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긴장감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 축제에서는 늘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저는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편안해 보였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을 자유롭게 뛰어놀게 했고 젊은이들은 음악을 들으며 여유를 즐겼습니다. 그 누구도 주변을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내려놓고 잠시 그 분위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20년 기자 생활을 하면서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안전이구나. 진짜 자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강변에는 조명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불꽃놀이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표정은 기대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현장을 촬영했습니다.
인파 사이를 걷다가 한 가족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초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딸이었습니다. 딸아이는 아버지 어깨에 올라타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모습을 휴대전화로 찍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가족의 평범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장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미국이었다면 아버지는 주변을 경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딸을 어깨에 태우고 있으면 위험 상황에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아버지는 전혀 그런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저 딸아이가 더 잘 보일 수 있도록 어깨를 내어주었을 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타인을 위협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조금 더 걸어가니 한 무리의 젊은이들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바닥에 앉아 카드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크지는 않았지만 즐거워 보였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그들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미국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주변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항의했을 것입니다. 혹은 경비원이 와서 조용히 하라고 경고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젊은이들도 적당한 선을 지키고 있었고 주변 사람들도 관대했습니다. 그때 제 앞으로 한 남성이 걸어왔습니다.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미국에서라면 이런 상황은 종종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취객이 시비를 걸거나 넘어져서 다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취한 남성은 그냥 조용히 강변 한쪽에 앉았습니다. 친구들인 듯한 일행이 옆에 앉아 물을 건네주었습니다. 남성은 물을 마시고는 그대로 잠이 든 듯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위협으로 여기지도 않았고 특별히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미국이었다면 경비원이 와서 그를 쫓아냈을 것입니다. 혹은 주변 사람들이 불안해하며 자리를 옮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불꽃놀이 시작이 가까워지자 사람들은 조금씩 자리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서두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각자 편한 자세로 하늘을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저는 강변을 한 바퀴 더 돌았습니다. 구석구석을 살피며 혹시 제가 놓친 것이 없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연출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정부의 통제도 아니고 언론의 과장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곳 사람들의 일상이었습니다. 불꽃놀이가 시작되기 직전이었습니다. 100만 명의 시선이 모두 한강 위 하늘을 향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고 사람들의 표정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불꽃이 터지는 순간 일제히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이들은 두 손을 들어 환호했고 어른들은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연인들은 서로를 껴안았고 가족들은 함께 웃었습니다. 불꽃은 계속해서 하늘을 수놓았습니다. 빨강, 파랑, 노랑, 초록. 형형색색의 불꽃이 한강 밤하늘을 밝혔습니다. 저는 불꽃보다 사람들의 얼굴을 더 많이 촬영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순수한 기쁨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축제에서는 불꽃놀이 중에도 긴장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 경비원들은 계속 주변을 경계했고 사람들도 주위를 살폈습니다. 라스베이거스 참극 이후로는 더욱 그랬습니다. 불꽃 소리에도 사람들은 움찔했고 큰 소리가 나면 공포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오직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주변을 경계하지 않았고 그 누구도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순수하게 아름다움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불꽃놀이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화려한 피날레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수십 발의 불꽃이 동시에 터지며 하늘 전체를 밝혔습니다. 100만 명이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저는 그 모습에서 뭔가 깊은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축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곳 사람들에게 이 순간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일상의 스트레스를 잊고 순수하게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시간. 그것이 이들에게는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불꽃놀이가 끝나고 마지막 불꽃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긴장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문제였습니다.
100만 명이 동시에 출구로 몰려들 것이고 그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할 것이었습니다. 미국 축제에서는 항상 그랬습니다. 행사가 끝나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밀치며 먼저 나가려고 했고 다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경비원들이 확성기로 소리를 질러도 소용없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또다시 예상이 빗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돗자리에 앉아 여운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재미있었냐고 물었고 연인들은 조용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흐른 뒤에야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짐을 챙기고 쓰레기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쓰레기를 줍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기가 버린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주변에 떨어진 종이컵, 휴지, 플라스틱 병까지 주워 담았습니다. 한 초등학생 아이가 작은 비닐봉지를 들고 쓰레기를 줍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시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함께 쓰레기를 주웠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어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곳곳에서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젊은이들, 중년 부부들, 노인들까지 모두 쓰레기를 줍고 있었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고 감시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고 그 광경을 담았습니다. 100만 명이 있던 자리가 점점 깨끗해지고 있었습니다. 쓰레기는 분리수거함으로 들어갔고 바닥은 원래 모습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한 외국인 관광객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독일에서 왔다는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베를린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저도 동감했습니다. 뉴욕에서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사람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밀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각자의 속도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사람들도 질서정연하게 줄을 섰습니다. 저는 그들을 따라 역으로 향했습니다. 역 안은 당연히 붐볐습니다. 하지만 혼란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차분하게 개찰구를 통과했고 플랫폼에서 전동차를 기다렸습니다. 전동차가 도착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리는 사람이 먼저 나올 때까지 아무도 타지 않았습니다. 칸이 가득 차면 다음 전동차를 기다렸습니다. 억지로 밀고 들어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는 전동차에 올라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플랫폼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제가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단순한 질서가 아니었습니다. 법과 규칙으로 강제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문화였습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이 몸에 밴 문화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다시 한강을 찾았습니다. 축제가 끝난 뒤 이곳이 어떤 모습인지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미국 같았으면 청소업체가 며칠간 작업을 해야 원상복구가 가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강공원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온했습니다. 잔디는 깨끗했고 산책로에는 쓰레기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벤치에는 사람들이 앉아 책을 읽고 있었고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여유롭게 지나갔습니다. 저녁이 되자 한강은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퇴근한 직장인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편의점에서 맥주와 치킨을 사들고 강변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넥타이를 푼 남성들, 하이힐을 벗은 여성들이 돗자리에 앉아 하루의 피로를 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밤 9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미국이었다면 이 시간에 공원은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특히 도심 한복판의 공원은 더욱 그랬습니다.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았고 경찰도 순찰을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한강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가족 단위로 산책을 나온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어린아이를 데리고 나온 부모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혀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유롭고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강변을 따라 걷다가 버스킹 공연을 발견했습니다. 젊은 가수가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고 사람들이 둘러앉아 듣고 있었습니다.
박수를 보내고 환호하는 모습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조금 더 걸어가니 댄스 연습을 하는 학생들이 보였습니다. K-팝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있었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잠시 멈춰 서서 구경했습니다. 누구도 시끄럽다고 항의하지 않았고 학생들도 적당한 선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있던 한 노부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나란히 앉아 강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말없이 그저 함께 시간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고 할머니는 조용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안전이구나. 나이든 부부가 밤에 공원을 산책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이곳 사람들은 알까요? 아마 모를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니까요. 편의점 앞에는 외국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유학생들인 듯 보이는 젊은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삼각김밥과 컵라면을 먹으며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한국 학생 몇 명도 섞여 있었고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있었습니다. 한 외국인 학생이 컵라면 뚜껑을 여는데 익숙하지 않은지 애를 먹고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한국 학생이 웃으며 도와주었습니다. 외국인 학생은 고맙다는 인사를 했고 두 사람은 함께 웃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다가가 대화를 나눴습니다. 프랑스에서 왔다는 한 학생은 파리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밤에 공원에서 이렇게 편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하다고 했습니다. 독일 학생도 거들었습니다. 베를린에서는 밤 10시 이후에 공원에 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밤이 낮처럼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으니까요. 뉴욕에서 20년을 살았지만 밤에 공원에 가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변을 따라 계속 걸었습니다. 곳곳에서 사람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밤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조깅하는 사람들, 자전거 타는 사람들, 그냥 앉아서 음악 듣는 사람들. 모두가 자유로웠고 편안해 보였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혼자 조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어폰을 끼고 달리는 그녀의 모습은 자연스러웠습니다. 미국이었다면 어땠을까요? 밤에 혼자 조깅하는 여성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봤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전혀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을 경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페이스대로 달릴 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에서 저는 또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진짜 자유는 두려움이 없을 때 가능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사람들은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한강은 여전히 밝았습니다. 가로등이 강변을 비추고 있었고 편의점과 카페는 여전히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질 때까지 저는 한강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이 평화로운 분위기가 너무 좋았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안전함이 여기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진국이구나. 경제적 풍요만이 아니라 사회적 안전이 보장되는 곳. 밤에도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곳. 그것이 진정한 선진국이었습니다. 축제 이틀 후 저는 서울시 안전관리본부를 방문했습니다. 이 놀라운 질서가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 비밀을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안전관리본부 담당자는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그는 대형 모니터 앞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화면에는 한강 전체가 보이는 지도가 떠 있었습니다. 담당자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인파 밀집도를 측정한다고 했습니다. 휴대전화 신호를 분석해서 어느 지역에 사람이 많이 몰려 있는지 파악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화면에는 색깔로 구분된 지도가 보였습니다. 초록색은 안전, 노란색은 주의, 빨간색은 위험을 의미했습니다. 축제 당일 영상을 보여주었는데 대부분 지역이 노란색이었고 빨간색으로 바뀌는 곳은 거의 없었습니다. 빨간색이 뜨면 즉시 안전요원이 해당 지역으로 이동한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을 분산시키고 통로를 확보하는 것이 그들의 역할이었습니다. 하지만 강제로 이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안내하고 유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미국에서도 비슷한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사생활 침해 논란 때문에 무산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담당자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개인정보는 수집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단지 신호의 수만 계산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어디 있는지는 알 수 없고 다만 몇 명이 있는지만 파악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협조였습니다. 안전요원이 이동을 권고하면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강제가 아니라 자발적 협조였습니다. 그것이 시스템을 작동하게 만드는 핵심이었습니다. 담당자는 다른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시민 제보 앱이었습니다. 누구나 이 앱을 통해 현장 상황을 제보할 수 있었습니다. 화장실이 부족하다, 쓰레기통이 넘친다, 통로가 막혔다. 이런 제보들이 실시간으로 들어왔고 담당자들이 즉시 대응했습니다. 평균 대응 시간이 3분이라고 했습니다. 제보가 들어오면 3분 안에 현장 확인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뉴욕에서는 신고해도 30분은 기다려야 했으니까요. 담당자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화장실 위치를 실시간으로 안내하는 시스템도 있었습니다. 어느 화장실이 덜 붐비는지 앱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분산되었고 대기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응급 상황 대응 시스템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응급 환자가 발생하면 가장 가까운 안전요원이 즉시 출동했습니다. 동시에 구급차 동선이 확보되었고 인근 병원에 연락이 갔습니다. 모든 것이 몇 분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얼마나 걸렸냐고 말입니다. 담당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참사를 겪은 후 많은 것이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그 아픔을 교훈 삼아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했습니다. 담당자의 목소리에는 무거움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기술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 있어도 시민들이 따라주지 않으면 소용없다고 했습니다. 결국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맞았습니다. 제가 본 것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기술과 시민의식이 완벽하게 결합된 모습이었습니다. 담당자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보여주었습니다. 다국어 안내 시스템이었습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등 여러 언어로 실시간 안내가 제공되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인터뷰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어떻게 기사로 담아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기술이 뛰어나다고 말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저는 다시 한강을 찾았습니다. 평범한 평일 저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유롭게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조깅하는 사람들, 벤치에 앉아 쉬는 사람들. 모두가 자연스러웠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시스템은 도구일 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진짜 힘은 사람들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서로를 믿고 배려하는 마음. 그것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진짜 비밀이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편집에 들어갔습니다. 촬영한 영상을 정리하고 인터뷰 내용을 다듬었습니다. 그리고 1시간짜리 다큐멘터리를 완성했습니다. 편집국장에게 시사회를 요청했습니다. 편집국 회의실에 주요 간부들이 모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다큐멘터리가 시작되었습니다. 100만 명이 모인 한강의 모습, 질서정연한 인파, 자발적으로 쓰레기를 줍는 사람들, 밤에도 안전한 공원. 모든 장면이 화면에 펼쳐졌습니다. 1시간 동안 회의실은 조용했습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화면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다큐멘터리가 끝나고 불이 켜졌습니다. 편집국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축제 리포트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회 시스템에 관한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방송하겠다고 했습니다. 다큐멘터리는 주말 저녁 시간대에 방송되었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방송 직후부터 시청자 게시판에 댓글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반응은 놀라움이었습니다. 정말 저런 게 가능하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여전히 조작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든 원본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편집하지 않은 날 것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논쟁은 점점 커졌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뜨거운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한쪽에서는 한국을 배워야 한다고 주장했고, 다른 쪽에서는 문화적 차이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많은 반응은 부러움이었습니다. 미국 시민들은 왜 우리는 저렇게 못 사냐고 물었습니다. 왜 축제만 열리면 총기 사고를 걱정해야 하냐고 했습니다. 왜 밤에 공원에 갈 수 없냐고 했습니다. 총기 규제 논쟁이 다시 불붙었습니다. 한국에는 총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총기 협회는 반발했지만 여론은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언론사들도 뒤따라 한국을 취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BBC, 프랑스 방송국, 독일 공영방송 모두가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한국은 특별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유럽 도시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파리시는 한국의 안전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베를린도 전문가 팀을 서울에 파견했습니다. 런던 시장은 직접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저는 연일 인터뷰 요청을 받았습니다. 다른 방송국들이 제게 출연을 요청했습니다. 신문사들이 기고를 부탁했습니다. 저는 가능한 모든 요청에 응했습니다. 한 토크쇼에 출연했을 때였습니다.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한국의 비결이 뭐냐고 말입니다.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기술도 중요하고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라고 했습니다. 서로를 믿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정부를 믿고 이웃을 믿고 시스템을 믿는 것. 그것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힘이라고 했습니다. 진행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미국은 왜 안 되냐고 말입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믿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정부도 믿지 못하고 이웃도 믿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총이 필요하고 경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습니다. 불편한 진실이었지만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미국의 현실이었으니까요. 방송이 끝나고 제 휴대전화에는 수많은 메시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대부분 응원의 메시지였습니다. 진실을 말해줘서 고맙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비난도 있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제가 미국을 비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애국심이 없다고 공격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메시지를 읽으며 씁쓸했습니다. 다큐멘터리는 국제적인 상을 받았습니다. 언론상 시상식에서 올해의 다큐멘터리로 선정되었습니다. 저는 무대에 올라가 트로피를 받았습니다. 수상 소감을 말하는 자리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상은 제가 받을 자격이 없다고 했습니다. 진짜 주인공은 한강에서 만난 100만 명의 시민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성숙함과 배려. 그것이 진짜 뉴스였다고 했습니다. 다큐멘터리가 방송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다시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후속 취재를 위해서였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느낌이 달랐습니다. 처음 왔을 때는 낯선 곳이었지만 이제는 익숙했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는 저를 알아봤습니다. CNN 기자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다큐멘터리 봤다고 했습니다. 한국을 좋게 봐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그대로 보여준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한강에 도착했을 때는 주말 오후였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가족들, 연인들, 친구들.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강변을 걸으며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여전히 질서 정연했고 여전히 평화로웠습니다. 제 다큐멘터리가 방송되었다고 해서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변화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작은 습관들이 모여 문화가 되고 그 문화가 사회를 바꾼다는 것을 말입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새로운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우는 것들이라고 말입니다. 기사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공공의 안전과 질서에 있어서는 세계가 배울 점이 많습니다. 그것은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서로를 믿고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입니다. 최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고 막강한 군사력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국민이 축제에서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경제 규모로는 미국에 미치지 못합니다. 하지만 100만 명이 모인 축제에서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부를 어느 정도 믿고 있었습니다. 안전 시스템이 작동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협조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정부를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각자 도생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웃을 어느 정도 믿고 있었습니다. 옆 사람이 갑자기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편안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이웃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경계합니다. 이 신뢰의 차이가 모든 것을 만들어냅니다. 신뢰가 있으면 총이 필요 없습니다. 신뢰가 있으면 과도한 경비가 필요 없습니다. 신뢰가 있으면 자유와 안전이 공존할 수 있습니다. 뉴욕에 도착한 것은 늦은 밤이었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는 무뚝뚝했고 말도 없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뉴욕의 밤거리가 보였습니다. 거리는 한산했습니다. 밤늦은 시간이라 사람들은 집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공원은 텅 비어 있었고 어두웠습니다. 누구도 그곳에 가지 않았습니다.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한강의 밤 풍경을 떠올렸습니다. 밤늦게까지 사람들로 붐비던 그곳. 가족들이 산책하고 젊은이들이 음악을 듣던 그곳. 안전하고 자유로웠던 그곳 말입니다. 집에 도착해서 짐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앉아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미국도 변할 수 있을까요? 한국처럼 될 수 있을까요? 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었습니다. 제 다큐멘터리를 본 사람들이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으니까요.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일부 도시에서는 한국의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이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는 안 되냐고. 왜 한국은 되는데 우리는 안 되냐고. 그 질문이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편집국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새로운 제안이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 시리즈를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축제뿐만 아니라 다른 면도 취재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한국에는 아직 보여줄 것이 많았습니다. 지하철 시스템, 배달 문화, 의료 시스템, 교육 환경. 모든 것이 취재 대상이었습니다. 몇 주 후 저는 다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더 긴 일정이었습니다. 한 달 동안 머물며 깊이 있는 취재를 하기로 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집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기자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배우고 있었습니다. 한강을 다시 찾았을 때 마침 작은 축제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불꽃 축제만큼 크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고 그들을 담았습니다. 웃는 얼굴들, 평화로운 분위기, 질서 정연한 모습. 모든 것이 여전했습니다.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아니, 달라진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저 자신이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저는 회의적이었습니다. 조작이거나 과장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진짜였습니다. 연출이 아니라 일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능하다면 다른 곳에서도 가능할 것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오늘 촬영한 영상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쓰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았습니다.
한강에서 본 것들, 사람들에게서 느낀 것들, 시스템에서 배운 것들. 모든 것을 담고 싶었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20년 기자 생활을 하면서 세계 곳곳을 다녔습니다. 전쟁터도 가봤고 재난 현장도 취재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느낀 것만큼 강렬한 경험은 없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배웠습니다. 진짜 선진국이 무엇인지를 말입니다. 경제 규모나 군사력이 아니라 시민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곳. 그것이 진짜 선진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드는 것은 돈이나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서로를 믿고 배려하는 마음, 공동체를 생각하는 태도, 작은 규칙을 지키는 습관. 그런 것들이 모여 위대한 사회를 만든다는 것을 말입니다. 단지 한국을 칭찬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한국이 할 수 있다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말입니다. 변화는 가능합니다. 한국이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과거에는 한국도 어려움이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변했습니다.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고 결국 이뤄냈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제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제 기사를 통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말입니다. 한강의 밤 풍경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평화롭게 산책하는 사람들,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젊은이들, 안전하게 노는 아이들. 그 모습이 전 세계 어디서든 가능하기를 바랐습니다. 언젠가는 뉴욕의 센트럴파크에서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밤에도 안전하게 산책할 수 있는 날이 올까요? 축제에서 총기 사고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날이 올까요? 창밖의 서울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단순한 도시의 불빛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의 빛이었습니다. 더 나은 세상이 가능하다는 희망. 변화할 수 있다는 희망.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의 빛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이야기를 세계에 전할 것입니다. 한국에서 일어난 기적 같은 일상을, 100만 명이 만들어낸 평화로운 축제를, 신뢰가 만드는 아름다운 사회를 말입니다. 감동 스팟이 전해드린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의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